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방학 잘 보내셨어요? 왜 이러지? 반응이 방학이었잖아요. 그죠? 2주간 방학했고요. 그다음에 새로 오신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좀 목소리가 그럴 때가 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래도 이번 주 그렇다고 개강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다 알 테니까 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강좌인데,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뭐 항상 말씀드린 거 알죠?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 안내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한 30초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는 제가 8주로 이렇게 소개가 나갔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시간이 늘어나면 이번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중간에 보니까 추석 연휴가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전에 보강이 한두 번 정도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장 오신 선생님들은 오늘은 준비가 덜 돼서 일단은 제가 문제를 오늘 와서 1시간 정도 풀어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미리 좀 드려서 풀어오도록, 그래야 좀 진도를 좀 원활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겪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론 강좌를 수강하신 선생님들 일단은 많을 거라고 예상되긴 하는데, 근데 또 요강자가 저를 또 처음 보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론 강좌 다시 수강하고 오세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 만한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 저와 같이 하신 선생님들은 기억력 기억 되살리는 그래서 핵심 이론들 제가 가볍게 압축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스피디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때는 조금 사례들을 많이 들어드렸다면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좀 생략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왕이면은 그거죠. 이제 좀 거창한 말을 제가 좀 쓰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심화된 내용을 이제 원하시는, 왜냐하면은 시간이 갈수록 그런 선생님들이 많아져요. 그죠? 꼭 내가 하나 놓친 게 그것 때문에 당락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사람들 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그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부를 하는 거는 보험을 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창한 표현 빼고 하나 더 공부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추가로 비교적 제 성격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론 강의 때 좀 꼼꼼하게 한 편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빠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추가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요 인구 파트, 오늘 인구부터 시작하잖아요. 다시 인구 파트는 사실 그럴 만한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경제지리나 도시지리 파트는 사실은 빠진 게 아니라 그때는 제가 좀 참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인데, 이제 어지간한 기출문제는 사실 또 이론 강의에서 다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경우, 특히 이제 객관시행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만 확인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론 강의 때 조금 긴 문제들은 제가 특히 이제 자연지리 파트에서는 긴 문제들 좀 생략했고, 인문지리는 긴 문제도 상당히 많이 해드린 걸로 기억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긴 문제는 이제 안 나오잖아요. 뭐 30점짜리 이런 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문제를 이제 쪼개서라도, 그러니까 하나의 큰 문제를 두세 문제로 쪼개서라도 제가 그렇게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 풀이, 그러면은 대략 만약에 오늘 인구다 그러면은 제 목표는 여기까지가 1시간이고 요거 1시간, 요거 1시간, 일단 목표 너무 먹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아까 오늘 그래도 완전 저는 많이 이렇게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오늘 그죠? 그러니까 장마가 무슨 맞는지, 그래서 아무튼 오늘이 첫 장마이자 사실상 마지막 장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멀리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안 되는데, 사실 계속 이러네. 말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점심은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박수까지 치고 그래. 항상 이런 거 하기 때도 맨날 사줬잖아. 자, 그러면은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인구 파트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자, 저도 이제 이론 강의가 솔직히
고백하면 99강이더라고요. 그래서 100강 안 넘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절반에 해당되는 게 45강이 자연지리 파트였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문지리 이제 학습 시간은 적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당락은 인문지리 쪽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요 문제풀이는 그래도 자연지 분량을 조금 줄이고요. 인문지를 제가 좀 늘리려고 합니다. 아마 그거에 납득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핵심은 뭐가 돼요? 핵심은 역시 도시지리하고 경제지리 합이 6문제 내지 7문제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가 이제 세문학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세문학 요소는 이제 여기 오늘 배우는 인구하고요. 그 다음에 뭐 문화지리 파트, 그 다음에 기타 뭐 죄송합니다. 정치지리나 뭐 역사지리 뭐 이런 것도 지적 상식과 관련된 것들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인구 파트는 최근에 계속 인구 전공 교수가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충분히 예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공 교수가 안 내니까 우리가 출제 경향을 이제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출제 경향을 잡을 수가 없죠, 그죠? 솔직히 말 이거는 예상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상은 못 하겠고요. 일단 거의 빠지지 않고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죠. 올해는 뭐가 나왔냐면 올해는 정치지리하고 합쳐서 나왔죠. 그래서 아주 쉬운 그냥 인구 구조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지리하고 나고, 어떤 때는 그러니까 전공교수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론 파트죠. 그러니까 도시지리나 경제지리 이론 파트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지만 인구지리 쪽에서는 그렇게 이론 파트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공교수 아니니까. 그래서 이론 파트보다는 제가 아마 실전 문제 아까 선생님들 풀어보셨는데 욕하신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계량형 문제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연습들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계량형 문제는 맨 앞 페이지에 인구 파트 주제를 제가 5가지로 구분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인구 구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구 구조는 이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만만하니까 어떤 전공이든지 그럼 팩트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선호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닐 경우에는 올해처럼 뭐 정치지리하고 또는 뭐 역사지리, 문화지리하고 또는 그냥 지적 상식과 관련돼서 출제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또 지리 교육론 문제로 돌려서 이렇게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전공 교수가 들어간다면 그래도 항상 우리는 그거를 이제 대비를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경우에는 2문항 이상이 출제가 되겠죠. 그럼 반드시 한 문항은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5개의 인구 주제 중에서는 어떤 부분이 이론에 해당되나요? 보통 인구 성장 파트하고 인구 이동 파트하고 2가지가 이론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예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인구 전공하신 교수님 중에서는 이제 친한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랑 얘기해봐라 당분간 내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비관적이죠.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제 조심할 점은 독해력 싸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아까 계량형 문제라 했으니까 결국 이제 통계 자료 중에서 가장 익숙한 통계는 인구 관련 통계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통계 자료를 잘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 파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고요. 리는 아시죠? 배출요인 흡입요인. 그래서 이미 나왔던 게 리, 그 다음에 젤린스키, 그 다음에 뭐 멜서스의 뭐 인구 성장, 뭐 또 뭐 있어요? 보더럽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하나만 더 아직까지 안 나온 게 피터슨 하나 안 나왔다라고 그 이론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제 공통적으로 인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요거는 단순히 인구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거는 계속 자주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매년은 아니라도 2, 3년에 한 번꼴로. 그리고 요 공부는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뜬구름 잡듯이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도시지리라든가 문화지리하고 또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개정교육 과정에서는요,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에 또 간접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핫한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자 수업 일단은 그래도 압축적으로 제가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뭐 몇 년도에 뭐가 나왔는지는 따로 제가 언급 안 해도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까지도 또 제가 아시잖아요. 수업 들어오기 전까지 교재 고치는 게 제 취미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되게 양호한 거예요. 40 몇 페이지 정도 양호한 편 아닌가요? 네. 그래서 뭐 60페이지 넘어간 적도 있었잖아. 그래서 하다 보니
막 100페이지 되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도 내다 보니까 막 50문항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줄이고, 그래서 가급적 어려운 걸 다 뺐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했습니다. 문제가 너무 쉬워서 선생님들이 왜 욕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봐요. 네, 그러면은, 교재, 한 페이지 넘겨서서 뚜껑 여시면은 이제, 인구 성장 단계. 네, 그래서 요 표 두시고요. 자, 요거는 제가 이미 다 했으니까 요건 설명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거를 제가 설명해야 된다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도 되죠. 이거 가망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 의미, 말씀드리면 뭐가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산업화하고 출생률의 감소의 관계, 그지? 또는, 그러니까 경험적 모델인 걸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변천을 경제 발전하고 맞추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지에서 또는 경제지에서 나오는 뭐라 그러지? 그런 거를, 뭐 있었죠? 선생님들 제일 싫어하는 거 조절 이론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절 이론이에요. 시기하고 딱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잘 안 맞는, 너무 뭡니까 예외가 많아지죠. 그래서 어디에는 맞아요. 유럽 국가들한테는 맞는데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한테는 안 맞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결국 1에서 2 넘어가는 요 시기를 뭘로 잡냐면, 그러니까 선진국 외에는 다 2차 대전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 모델의 문제점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잘 생각하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경험적 모델을 개도국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충족성의 문제. 그러니까 출생률의 감소가 오려면 사실은 경제 발전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는 충족성, 적시성 이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를 떠올리시면 돼요. 인도는 1952년이라고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거의 직후에 산하 제한을 실시했는데 인도 사람들이 이랬대요. 처음에 산하 제한 하자 그러면 이제 계도를 할 거 아닙니까? 국가라든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은 거의 네 알았어요 그러고요. 전혀 거기에 호응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막 10명씩 난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한 30년 뒤에 다시 그 집을 가본 거야. 그래서 산하 제한 하라고 가족계획 하라고 갔는데 여기에 이제 거기 응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30년에 가보니까 나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나 10명 났어. 네 말 안 듣고. 그랬더니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이러더래요. 그게 바로 이 얘기. 아, 왜 이러지? 반응이?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족성 적시성의 문제가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자 애를 적게 낳아서 소득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애들이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갖고 소득이 올라갔어요. 그럴 때 그때부터 뭘 시작한다는 거예요? 애들을 적게 낳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도 얘기를 바로 그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충족성과 적성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래서 인도를 사례로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 향상이 없으면 산하제한 안 된다 그 소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적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급격히 감소되는 사망률보다 출생률 감소가 적절한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그 인구 성장, 그러니까 인구 변천율을 여기다 적용을 하면 보통 제가, 어떻게, 여기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요게, 일제강점기 적용까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게일로 들어오죠. 제2단계.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사망률이 급감하는 단계가 요 단계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게 이제 산하 제한, 그리고 현재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요렇게 되면 요거의 이제 문제점이 뭡니까? 사실 요게 통설이에요. 통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 지금 일본하고 지금 되게 사이 안 좋은 시기 아닙니까? 뭐가 되죠? 바로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 일제강점기가 조선시대보다 살기 좋았다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솔직히 토착 외구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 소위 말해서 내재적 발전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교수님들 중에서도 소수이긴 한데 대표적으로 한주성 교수님이 그래요. 은퇴하셨지만. 그래서 아래 부분에 보면 좀 다른 거 선생님들 찾아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한주성 교수님은 어디로 잘랐냐면 여기까지를 1단계로 잘랐잖아요. 그죠? 보통 요거 어디로 일제강점기 2단계를 보는데 1단계를 여기에서 자른 이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인정하기 싫다라는 거죠. 그런 교수님들 꽤 많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선생님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데 제시된 대로 그거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는 극심한 혼란기라고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선진국 유럽의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2단계를 한주성 교수님은 뭐라 본 거냐면 1960년대에서 요 70년 사이. 그래서 왜 여기다 맞춰놨냐면
출산 조절 정책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1960년대 초예요. 1962년쯤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출생률 급감 시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사실 2단계에서는 원래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사망률 급감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 전쟁이 없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 해당 사항이 없는 건데, 그래서 이거 보고 앞에 있는 인구 변천 모델하고 비교해서 답을 앞에 있는 건 선생님들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다산 감사의 시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라 한다면 이렇게 어거지로 나누다 보니까 사실 2단계하고 3단계는 어때요? 둘 다 출생률 급감에 해당이 되지 차이점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자, 인구 성장, 인구 변천 모델은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계 인구 변화, 이건 이제 뭐 선생님들 감 잡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출제가 됐던 거는 인구 변화 추세. 그래서 요 그래프는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이론 강의 때는 요 그래프하고 유사한 다른 스타일의 문제를 하나 풀어드렸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는 2차원 그래프에다가 항목을 3개를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그때 다른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인구 변천 모형 여기다 적용하면 요 1그룹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되죠. 다산 감사가 되는 거죠. 얘는 다산 감사.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2단계에 해당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뭐가 돼요? 감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그룹이 감산 소사.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소산, 소사 그룹. 요렇게 바꿔서 쓰시면은 전혀 지장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다 했으니까 크게 어려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겨도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출생력과 사망력도 앞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생력과 관련돼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5번째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와 관련되는 거예요? 이제 저출산 고령화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출산력 앞에서 다른 건, 그래서 뒤에 제가 하나 더 공부하기 오늘 좀 다른 거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출산의 이제 배경이 되는 것들, 그리고 그로 인한 영향, 압축적으로 간단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1번이 뭐가 돼요? 얘는 소득의 증가. 이제는 이거 인정하시겠죠, 그죠? 소득의 증가가 그러니까 경제 발전 내지는 소득의 증가가 있어야지만 선행돼야 되지만 저출산으로 저출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대입법적인 표현 썼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브리지 존스 이야기. 그래서 그게 바로 밑에 소득 수준에 따른 자녀 효용성의 변화, 그거와 관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도 뭐 딩크족의 증가 이런 것들은 잘 아시죠,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영향이 된다 그러면은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보다, 그치? 네, 그래서 분필이 잘 부러지네. 당황스러운 건 난데 왜 선생님들 자꾸 당황하세요? 자, 그러면 딩크가 아니라 딩크 그대로 늙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통크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통크족이 들어간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은퇴하는, 그게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퇴직 인구에 대한 퇴직 인구하고 그 다음에 새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유입되는 노동 인구, 그래서 새로 유입되는 유입 노동 인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어느 쪽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퇴직 인구의 비율이 더 높을 수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크족이 들어가는 거 됐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 이분들에 대한 사회 복지 부담, 그죠? 사회 복지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면 요 말을 다시 요 3번에다 쓰면은 그대로 노동력 부족으로, 그죠? 연금 받아 생활해야 되는 거고, 있을 분들은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러면 결국은 요가 또 연결되면 각종 세율이 다 인상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우리가 뭐 건강보험료라든가 국민연금 이건 사실 세금 아닌데 그 준조세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인상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근로의욕은 몇 번째 부러지는 거지? 저 당황했어요. 근로의욕 저하가 되는 거죠, 이러면. 네, 그러면 결국 누군가 와서 메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 이주민 늘어나는 거고, 외국인 이주 늘어나고, 그리고 그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 갈등이 많아지는 거죠. 왜 많아지냐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평균 임금이 결국 하락해버리는 거죠. 이거의 의미는 결국 우리랑 인종 다니까 꼴보기 싫다, 더럽다 이런 뜻이 아니라 평균 임금의 하락을 가져오는 거죠.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여기서 얘기를 해볼까? 그러니까 독일 같은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독일을 다룬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가 유럽에서 가장 외국인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온 나라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 왜 이주 노동자를 많이 받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일단은 그 사람들 이주 노동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감을 잡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는 난민들이죠.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어때요? 그냥 말로 할게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때? 고학력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외국으로 이주하는 것 자체가 절대로 저학력이 이주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학력인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언어가 2가지 이상 쓰는 경우. 그죠? 바이링구얼이라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남자인 경우가 많죠. 그죠? 그렇게 되면 자, 이 사람들 받아들이면 일단은 장점, 단점 이렇게 둘로 쪼개면 되겠네. 그죠? 그럼 일단 어떻게 돼요? 와서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GDP 상승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용 증가하는 거지. 고용률 내지는 고용이 증가해. 근데 이제 단점인데 꼭 이게 단점만은 아니에요. 국가 재정. 아무래도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재정 부담이 생깁니다. 그치? 그래서 재정 부담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금 전에 얘기했던 평균 임금. 이것이 하락하는데 독일의 입장은요. 자, 요것이 단점이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은 자, 재정 부담인데 독일은 이유를 그러니까 선도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재정 제일 빵빵한 나라죠. 유럽 국가죠. 최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제조업이 센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임금이 하락하는 것이 경쟁력에 결국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독일이 가장 실제로 이주 노동자나 이주 난민도 다른 나라 들어가도 결국 종착지는 독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독일은 우리 안 받을래? 니네 나라 들어왔으니까 일름 어디로 들어와야 다른 지역 있잖아. 터키나 포르투갈 일로 들어오면 터키는 아니구나. 그럼 거기 빼고 그럼 이탈리아나 포르투갈 이런 데로 들어오면은 너네가 거기 왔으니까 니네가 받아 그러지만 실제로 그냥 한번 튕기는 거지. 오면은 다 받아주는 그런 형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되셨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래서 출산력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소득 수준에 따른 자녀 효용성의 변화. 이것도 제가 요거는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죠? 브리지 존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요걸 다시 한번 볼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자녀에 대한 효용성을 감소한다는 거죠. 저 그래프로 해석하면 효용성은 감소하잖아요. 그죠? 노후에 대한 보장으로서 효용성 감소하고, 그 다음에 비용은 늘어나요. 비효용성은. 그래서 결국 비용은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건 결국 뭐냐면은 자, 출산 장려 정책을 한다 그래도 실제로 고소득층 여성에게는 이게 잘 안 먹힌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여기 여자 선생님들 계시는데 선생님들 그냥 그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면 아마 바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애 10명씩 낳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비용을 이제 둘로 쪼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뭐예요? 이제 경제적 비용하고 요 비용에 있어 직접 및 간접 비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제적 비용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 비용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그래서 심리적 비용 먼저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결국 여성의 삶과 관련되는 거죠. 어떤 여성의 삶에 그 희생을 요구하는 거, 그죠? 내가 애 키우는 사람이냐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 비용은 다시 요거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애 키우는데 돈 들어가죠. 그러니까 양육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기회비용이 되죠. 그래서 요 기회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애를 키우면은 우리 집이 생활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 생활 수준 하락에 대한 어떤 우려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정의 재정 부담 증가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고학력에는 안 먹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여성의 직장을 이거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출생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가면은 제가 하나 더 공부하기로 이제 차별 출산력 그거 이제 문제 푸는데 조금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좀 이따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인구성장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멜서스 다 해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멜서스 굳이 이론서도 보면은 막 몇 페이지씩 할애돼 있는데 읽어보셔도 좋지만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도 될까? 이 사람이 제가 이 문제 때는 이랬잖아요. 이 사람이 학자대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줬어요, 그죠? 그러면 그 이유가 그걸 알면
그냥 답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멜서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전 경제학자 중에서 일단 제일 우두머리가 아담 스미스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우리 비교의설 리카르도, 그 다음에 조금 요거보다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멜서스가 대표적인 이제 3대 자유주의 경제학자예요. 그 세 사람이, 그치? 그러면 결국 자유주의 경제학자라는 거는 뭡니까?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난 구제하지 말라. 그러니까 굶어 죽게 내버려 두고 위생 개선해 주지 말고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초창기 직업이 원래 성직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주장할까요? 굉장히 금욕적인 거를 주장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그게 바로 여기 바로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나? 바로 적극적 억제가 바로 뭐예요? 개입하지 말라 이런 뜻. 오해하면 안 되죠, 이거? 네, 적극적 억제라는 건 개입하지 말라. 그래서 위생 개선해주지 말고, 그 다음에 가난 구제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예방적 억제는 뭐예요? 이거는 성직자라 그랬잖아요. 금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네요. 더 안 해도 되겠죠? 네, 분명히 이것도 강의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멜서스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이론 강의 때는 요거 두 개를 합해서 제가 해드렸어요. 근데 그냥 요거 많이 이론서들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 아마 잘 하실 거예요, 그죠? 인구가 증가하면 식량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실질 임금이 하락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길이 두 개가 나오는데 어느 게 더 효과적이래요? 1번 길이 더 효과적이다는 거. 그렇게 되면 혼인율이 떨어지는 거고요,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죠.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인구 감소로 간다 이거고. 그보다 좀 덜한 게, 자, 실질임금이 하락하는데 만약 혼인율이 별로 안 줄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사망력 증가에 기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입이 줄어들어서 아무래도 사망력이 증가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사실 1번 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고, 요건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면 식량 가격은 내려가니까 실질 임금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굳이 두 개의 그림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이론 강의할 때는 하나로 묶어서 제가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자, 밑에 비판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덕적 억제는 소극적이면서 비현실적이다 이거지, 실제로. 그래서 뒤에 이제 신멜서스주의자들은 뭐를 강조하는 겁니까? 피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극적 억제로 사망률 증가를 기대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개발도상국 못 사는 나라들도요 다 사망률 감소로 인구 급등으로 이어진다 이거죠, 그죠? 네, 그러나 의의가 있다라는 건 인구 성장의 억제 방안을 어떻게 보면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역사적 의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 사람이 1700년도 후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업혁명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지? 그때는 계몽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계몽주의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칠게 표현하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죠? 근데 멜서스는 절대 유토피아 안 돼. 그죠? 그 유토피아 사상에 제동을 걸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은 이제 의회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국 국회가 세죠, 그죠? 그러니까 구민법에 제동을 걸어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의회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상공업자들이 이제 그 지지를 받는 그런 세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공업자들 내지는 부르주아들의 지지를 받았던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후진국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게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정도만 하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네. 제가 너무 수업이 빠른가요? 압축적으로 한다니까 좀 조금 빨라지긴 했죠, 이런 강의보다. 그죠? 이 정도 스피드면 괜찮겠습니까?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멜서스주의로 가겠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다른 거는 뭐예요? 이제 도덕적 억제가 비현실적이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산화 조절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어진 게 아직까지도 있어요, 신멜서스주의자들이. 그래서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때 이제 딱 등장한 팀이 1972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로마 클럽이라는 단체. 그래서 여기가 바로 신멜서스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나온 이제 요거 신멜서스주의하고 누가 이제 대립되는 거죠? 보절업. 그죠? 네, 풍요주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쪽 깐 거죠, 그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석유 20년설이잖아요, 그지? 맨날 석유 20년 쓸 거밖에 안 남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알아요, 지금? 저 초등학교 때 있죠. 석유 20년, 뭐라 그러지, 그거를? 가치연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20년인데 지금 100년 넘게 남아있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석유 안 팔려서 난리잖아요, 지금 누구예요? 푸틴 아저씨 알죠? 푸틴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야, 그 풍력발전소 하면 그 새들 죽는다고 거기 날개에 부딪혀가지고.
몇 마리나 죽는다, 그죠?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거긴 러시아는 석유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가 그렇게 석유 장사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오일 쇼크였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잖아. 수요는 뭡니까? 공급을 창출해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멜서스가 얘기한 거는 인구 증가는 기하급수적이고, 그 다음에 식량 생산, 과학기술의 진보는 산수급수적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죠. 오히려 과학기술의 진보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보저럽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제가 한꺼번에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멜서스주의하고 그러니까 신멜서밤은 요게 이제 교차점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설명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멜서스 인구 이론은 사망률이 높아졌을 때, 그 다음에 신멜서스주의는 입이 마르네요, 제가. 또 이게 개강이라서 긴장했나봐, 진짜로. 출생률이 낮아졌을 때. 그래서 요 그래프는 아마 선생님들이 읽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의 상대적 잉여인구로는 뭐,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러니까 노동 예비군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자본가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항상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비판을 가한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만약 그런 식으로 따지면 중국은 산화 제한 정책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세계에서 산화 제한 정책으로 가장 유명한, 가장 강력하게 산화 제한 정책을 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많이 비판을 받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리고 이제 밑에 풍요주의. 그래서 멜서스의 경로하고 이 경로의 차이점. 그럼 아까 설명 다 했습니다. 그거 밑줄 쳐놨네요. 그죠? 그러니까 인구의 증가로 뭡니까? 집약적인 토지 이용과 새로운 농법의 도입으로 식량 증산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 성장이 오히려 기술 발달의 자극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뭐 석유 20년설 그걸로 오히려 선생님들이 기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4쪽까지 제가 했고요. 제가 입이 좀 말라서 지금 발음이 좀 꼬이거든요. 잠깐만 칠판 한 번만 지우고 갈게요. 네, 계속해도 되죠? 선생님도 요 스피드가 딱 맞다 그랬어요, 그죠? 다른 말하기 없게. 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마음이 좀 급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인구 파트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논문들 엄청나게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구 파트만 선생님들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논문 사실 6개를 들고 왔는데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만약에 정 보시면 그냥 이 어떤 교수님들 성함을 말씀드리는 게 참 누가 될까 봐 조심스러운데, 그 이정섭 교수님은 논문 한번 찾아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인구 파트 그 전공 교수가 들어간다면 이 강의를 다른 데서 안 봤으면 좋겠네. 가장 유력하신 분이 그분이 아닐까, 나름 그렇게 생각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가장 열심히 하시는 그런 교수님,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에요. 네, 개인적인 친분은 없어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네, 자, 그래도 안 믿어. 아무튼 나는 교수 다 아니? 아니야, 나 다 몰라. 자, 우리 지도교수도 모르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거기까지만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요약해서 또 자료실에 뭐 올려드리거나 그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5쪽으로 가도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 요 인구 구조 파트는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라 그러지? 실습 과목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들이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에서 다 뭐 공부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성별 구조, 성비인데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되는데요. 조심할 거 하나는, 제가 이론 때도 이랬어요. 우리가 성비를 옛날에는 노동력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뭐와 관련돼요? 이게 노령화 판단 기준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거 하나는, 성비는 노동력보다는 이제는 이거는 노령화 기준으로 또는 고령화 기준으로 이쪽으로 쓴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서 이제 뭡니까? 라벤스타인 인구 이동 우리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라벤스타인이 현실에 지금 오늘날 적용했을 때 안 맞아가는 부분들이 한 7개 중에서 한 3개 정도가 안 맞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성의 이주가 남성보다 많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여기다 지금 적용해 보는 거야. 그러면은 자, 도시하고 농촌 지역을 성비를 비교하면은, 그럼 또 떨어지네. 그럼 라벤스타인의 그 주장을 여기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자들이 다 도시로 갔을 테니까. 그치?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나죠? 물론 농촌에 청년층 성비는 여초 현상이 아니라 남초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전체 성비는 어떻게 나타나요? 도시가 농촌보다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는 결국 뭐와 관련되는 거야? 농촌 지역의 인구가 더 도시보다 평균적으로 중연력이 더 높지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노년층에서 성비가 제일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하고
서울하고 만약에 위성도시예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성비가 어느 쪽이 더 높대요? 이렇게 더 높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더 젊다는 얘기고 여기가 나이가 더 들었다. 그죠? 대도시 내부에서도 도심하고 외곽을 비교하면 그러니까 인구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그걸 보면 돼요. 아, 이거 진짜로 나 오늘 긴장한 게 아니라 아까 내 농담삼아 그런 거고 날이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되네. 그래서 어디가 성비가 더 높아요? 이때는 외곽 지역이죠. 그래서 이쪽이 더 나이 든 사람이 많이 거주한 상주인구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라벤스탄 적용하면 이게 반대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을 내리면 오늘날 성비는 이제 뭘로 봐야 됩니까? 중위연령의 역수값이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날 성비는 중위연령의 역수값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넘겨도 되죠? 네, 넘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거 또, 이제 실제로 이거는 뒤에 실전 문제 가서 많이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거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생략하겠고, 마지막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국가별로 고령화 속도를 비교할 때만 써요, 이거는. 알겠어요? 고령화 속도를 비교할 때만 쓰고, 선생님들 필요하신 거는 요거 4가지가 되겠고요. 올해 또 나왔던 거죠. 그쵸? 그래서 질문이 많은데, 그냥 뭡니까? 좁은 의미의, 협의의 인구 부양비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총부양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총부양비 대신 부양인구비 또는 인구부양비 써서 당연히 그건 정답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야. 요거를 낸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통계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계들은 그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이제 공식적인 통계들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한국 통계를 이용해서 출제를 한다 그러면 자, 요거보다는 요쪽이 되는 거죠. 여기 왜 제가 물음표 해놨는지 선생님들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론 주어지는 거 가지고 풀어내면은 좋긴 그래도 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게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배경 지식이 있으시면은 요거 좀 더 알면 더 잘 보인다며, 그쵸? 그러면 알면은 잘 안 걸린단 말이야, 낚시에. 그래서 선생님들 알고 계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뭘 가지고 했었냐면, 이론 강의 때 제가 3군데 가지고 했었어요. 서울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 가지고, 요 부양인구비 가지고 순위 매겨보는 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가 유소년 부양비예요. 그러면 자 요거 뭐 어떻게 구하는지는 당연히 아시잖아요. 그래서 순위 매겨보라 그러면 어디가 꼴등이에요. 꼴등부터. 서울이 꼴등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 퀴즈 드렸어요. 어디가 유소년 부양비가 더 높으냐고. 그래서 거의 둘이 공동 1등이라 그랬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단 요거에다가 넣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전남 지역이야. 농촌 지역을 대표한다 그러면 청장년 인구는 작아요. 그죠? 네. 그런데 유소년도 작지, 그치?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지역은 위성도시들 많잖아. 그러면 청장시 인구 비율은 높을 거예요. 근데 또 뭐 들어와요? 출산율이 높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유소년층 인구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판단 불가가 됩니다. 되셨나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제가 그때는 제가 참았는데 요겁니다. 요게 이제 차별 출산력의 문제라고 이렇게 써두실래요? 차별 출산력. 자, 뭔 소리냐면은 결국은 도시하고 농촌의 출산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면 자, 어느 쪽이 출산력이 더 높을까요?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이 출산력이 더 높죠, 그죠? 맞잖아, 그죠? 그 뒤에 가면 있어. 그때 가서 너무 빨리 얘기했나? 뒤에도 있는데, 그러면, 자, 농촌 지역의 출산력이 더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사실은 얘가 여기보다 더 높게 나타나야 되죠, 그죠? 근데 실제는 거의 차이 없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꼭 거기가 애를 낳아야 되는 연령대, 15세에서 64세 구간이 너무 넓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압축하잖아. 만약에 몇 살부터 할까요? 20세에서 한 35세로 압축해버리면 어디가 더 높게 나타나냐면 농촌 지역이 더 높게 나타나. 만약에 분모를 바꿔치기 하면은. 그죠? 그러나 도농 간에 현재 우리나라 도농 간의 차별 출산력이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조심하시면 돼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노년부양비예요. 그럼 여기가 당연히 1등하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조심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서울에서 경기도로 나가는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 내년을 생각하시면 되죠. 네. 선생님들 내년에 나가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어떻게 돼요? 서울은 채워져요. 선생님들보다 후배가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가 더 젊어지는데 문제는 서울에 노년층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2등이 되고 얘가 3등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총부양비, 요거 할 때 얘기를 할 거 그랬구나. 자, 총부양비는 얘가 당연히 1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2등, 얘가 3등이 되는 거죠. 얘가 2등이 되는 뭐냐면 쌤들이 좀 늦게 나가실 수 있잖아. 여전히 그냥 노량진 고시원에 생활하시다가 결혼하고 애 낳으면서 내려가게 되면 바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도표는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때 다 강의를 해드린 적 있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차별 출산력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도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치야 여기. 예를 들면 이게 총부양비야. 총부양비. 지역별 총부양비는 적은 데하고 높은 데하고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유소년 부양비입니다. 유소년 부양비를 우리나라 17개 시도를 여기에다 배열하면 거의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예외가 있다면 뭐 이쪽 올라가는 딱 두 군데 예외가 있는데 하나가 세종시. 굉장히 특수해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제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울산 같은 지역, 그런 세 군데 정도로 빼놓고는 거의 여기 다 수렴합니다. 그죠? 요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 차별 출산력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넘겨도 되겠나요? 네. 그러면은 연령별 인구 구조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인구 피라미드 유형은 뭐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계량형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론 강의 때는 요 모양들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그 모양도요. 요거 자연적 증감도 이거 5가지 모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양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거 결국 그 인구 구간 있잖아요. 0세에서 14세, 15세에서 64세,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 그 구간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결국은 통계에서 보통 3M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평균인데 평균 중류가 여러 가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산수평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미디언, 중앙값, 중위값, 그치? 또는 뭐 모드. 결국 이 관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피라미드형이란 건 뭐냐면 요거보다 어떻게 돼요? 최빈치. 그러니까 요거 두 개하고 얘하고 비교하면 최빈치가 더 아래에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방추형이다 그러면 최빈값이 더 위에 있는 그런 경우라고 강의해 드린 기억이 납니다. 아마 기억 되살리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넘겨도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인구 구조는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말이 필요 없어요. 그죠? 뒤에 가서 직접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따 확인해 드리겠어요. 그때 문제 하나하나 내가 계산 선생님들한테 안 맡기고 제가 다 하면 되죠? 솔직히 나도 풀기 싫어. 또 요게 지도 풀기 싫으면서 왜 내냐고. 나는 시험 안 보잖아요. 알겠어요? 쌤들 하셔야 돼요. 자, 인구 분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부터 나올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희박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온다 그러면 단독 문제로는 가능성이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자연환경과 관련돼서.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싸움입니다. 결국 인구 분포는 어떤 데이터들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일단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거는 자연환경적인 요소잖아. 그죠? 근데 꼭 여기에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경제적 환경이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딱 하나만 답이 나오도록 잘 안 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내는 거죠. 경제적 환경하고. 그래서 이 기후와 인구 분포의 관련도 경제적 환경과 관련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문제를 이렇게 해볼까? 선생님도 그냥 여기서는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위도대별로 인구 순위를 매겨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20도 간격으로 자르는 거야. 그럼 1등은 자 0, 20, 20, 40 이렇게 잘라보세요. 어디가 1등 할까요? 20, 41등 할 것 같아요? 예, 북반구 40에서 61등이래요. 그 결국 여기선 얘가 이겼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2등은 뭐 해야 돼? 2등은 왜 이렇게 잘 부러져? 짜증나 죽겠네. 다음 얘기할게. 시간 없으니까. 그치? 이럴 땐 자연환경이 이긴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북반구일까요? 남반구일까요? 북반구 0에서 20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이것도 뭐야? 이것도 자연환경이지. 뭐도 있을까? 인구 밀도는 아니거든? 결국은 인구 분포 양이야? 그러면은 뭡니까? 대륙 면적도 관련되죠. 그죠? 그래서 근소한 차이로 4등 하는 게 S0에서 20이에요. 대륙 면적 차이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죠? 여기 기후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잖아요. 그치?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맞춰볼래요? 5등까지만 해봅시다. 나는요, 이런 거 잘하는 선생님이 좋아. 이게 진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진짜. 그래, 안 그래요? 거봐, 또 이럴 때 조용하다. 선생님들 지리껏 좋아서 오셨잖아요. 커트라인 보고 온 사람들 아니죠? 맞구나. 요거는. 맞춰볼래요? 요것만 퀴즈. 숙제 내줄까?
S24식 틀렸습니다. N. 예, N 60에서 80이에요. 알겠어요? 됐나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일부는 아마 대륙 서한이라면 서한양성기를 이런 거 걸릴 거고 또 일부는 툰드라 이쪽에 걸리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네. 그러니까 남반구는 딱 얘 하나야. 알겠어요? 전반적으로 뭐야? 남방 인구가 적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은, 예, 써도 돼. 아마 주어질 가능성이 더 높을 거예요. 저런 문제들은. 네. 자, 그러면은, 인구 분포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어떤 형태가 될 건지는 선생님들이 짐작하실 거고,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지원과 관련된 건데, 그거는 뒤에 실전 문제로 제가 출제를 해드렸으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인구 분포는 이제, 지리 교육론 쪽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사실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기는 이제 1960년대 이전하고 이후는 아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산업화를 여기서부터 따지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이전 산업화 이전에는 결국은 조개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연환경 관련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너지 영덕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너지 영덕선이 결국은 이쪽은 산지대 이쪽이 다 몰리고 평야 이쪽이 몰린다 이거지. 근데 이 공식이 깨지는 게 뭐냐 이거죠. 그거를 젤렌스키의 인구 이동과 관련돼서 그 모델 적용해봐라. 어떤 모델이 되는 거죠? 그게 변방 개척 모델이 되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해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돼? 남부지방에서 북부지방으로 인구 이동 내지는 뭐 만주로 가고 연해주로 가고 그게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실제로도 보면은 조선 말 때부터 북부지방의 인구 증가를 오히려 보면 일제강점기 때면 삼남지방 있죠. 전라도라든가 아니면 경상도 인구가 실제로 감소해요. 뭘 항상 감소한 건 아닌데 그건 경우 뭐가 돼요? 어떻게 되면 농업 생산량 확대가 됐죠, 그죠? 지금 그러니까 인정하자고만 일본 놈도 싫지만 자 삼미증산계획 뭐 긍정적으로 인정하자 이거.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이 확대되면은 결국 한국판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클루즈 운동이 발생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변방 개척으로 연결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 분포의 이제 로렌츠 국소 이것도 강의해드렸는데 이거는 지역 개발과 그러니까 인구 파트는 순수하게 그 파트 말고도 다른 단원하고 연결되는 게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출제 문항수에 비해서는 공부할 내용이 많은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뭐 진위계수 이야기도 해드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위계수 0이 평등이야 1이 평등이야 외우지 말고요. 여기다 해보면 돼요. 자 여기 해서 얘가 완전 불평등이죠. 그죠?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얘가 완전 평등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 삼각형의 면적이 작을수록 좋은 거죠. 됐나요? 그럼 진위계수 0이 좋은 거야? 1이 좋은 거야? 0이 좋은 거지. 그치? 진위계수 0으로 갈수록 완전 평등이 어려웠어요? 예. 그러니까 맨날 이게 해도 1이 평등인지 0이 평등인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항상 여기에다가 우리 지리경론에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두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으라고. 그래서 이 삼각형이 작을수록 유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렌츠 곡선하고 지리계수 다 뭐야? 불평등 관계를 다루는 경제학에서 훨씬 더 많이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인구 분포가 불균등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지역 개발로 또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의 어떤 인구 분포상을 이렇게 로렌츠 곡선으로 나타나면 어느 쪽이 선진국 모델에 더 가까운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선진국 모델이 좀 여기에 이 뭡니까 요 원호의 크기가 더 작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쪽이 더 개발도상국에 가까운 형태고 요게 선진국에 더 가까운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분포와 관련된 이제 데이터들 넘어갔구나. 자, 그럼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하면 통계적 인구 밀도 보시고요. 만약 출제가 된다면 지정 인구 밀도가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왜냐하면 통계적 인구 밀도가 인구 분포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인구 부양력을 이게 나타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중국하고 우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은 실제 통계적인 인구도 얼마 안 되죠. 한 150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500 넘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지적 인구 밀도가 인구 부양력, 경지율과 관련되는 거라서. 그죠? 경지와 관련되는 거라서 결국 그 차이가 클수록 경지율이 낮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적 인구 밀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또 인구 아까 디아스포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게 좀 관련된 내용이라 하면은 이제 소수민족의 거주, 그러니까 이제 옛날엔 차별인데 지금은 스스로 뭉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럴 때 소수민족이 거주지가 이제 분리가 된다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분리지수예요.
그래서 분리지수인데 이제 시험에 제가 자꾸 디스해서 그런데 상위성 지수가 이제 도사지책에 그 말이 나와 있으니까 실제 제가 딱 찾아봤어요. 그래서 다 개수를 내가 이렇게 해서 분리지수 쓴 거하고 상위성 지수 쓴 거하고 내가 다 이렇게 해봤거든. 알겠어요? 자, 됐어요? 됐나? 그래서 그 문제 거기서 뭐라고 했는데 그걸 제일 많이 쓴다고 했잖아,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절대 아니에요. 굳이 저 같으면 뭐예요? 내가 만약에 얄밉게 냈다 그러면 나는 분리지수를 답으로 정답. 그 다음에 상위성 지수도 맞는 답. 저라면 그렇게 채점을 했을 거다라는 거지, 그치? 왜 그런 눈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진실을 불편해 하더라고. 내 말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인구 이동으로, 시간이 또 많이 지났죠, 그죠? 네, 그러면은 잠깐만 또 칠판 한번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